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합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6시간 대치 끝에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강제 구인을 다시 시도할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서울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2명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61명이 곧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구속 인원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밤사이 진행된 트럼프의 취임식을 전 세계가 함께 지켜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군대를 배치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고 임기 내엔 화성에 미국인을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임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는데 오늘 저희 굿모닝 MBN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더욱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어느 때보다 위대하고 강하고 특별해질 것이라며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멕시코 인근 남부 국경에 군병력을 배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First, I will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at our southern border. All illegal entry will immediately be halted, and I will send troops to the southern border to repel the disastrous invasion of our country.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종료한다며 에너지 비상사태도 선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내 석유와 가스의 시추를 확대해 미국의 물가를 낮추고 전기차 의무 구매제를 폐지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리겠다는 주장입니다. And we have something that no other manufacturing nation will ever have, the largest amount of oil and gas of any country on earth, and we are going to use it. We will bring prices down, fill our strategic reserves up again right to the top, and export American energy all over the world. 그동안 민주당 정부가 지향한 인종과 성별에 따른 소수자 배려 정책도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As of today, it will henceforth be the offici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또 화성에 미국의 성조기를 꽂기 위해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을 보내겠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되찾아오겠다고 재차 밝히며 외교적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취임 선서와 함께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금 전 국회의사당에서 군대의 사열을 받고 이 백악관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워싱턴 분위기와 남아있는 일정도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이곳 워싱턴 DC는 현지 시각 20일 오후 5시를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6도 정도이고 날도 어둑어둑해지고 바람까지 매서운데 거리에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지지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취임 선서와 함께 공식적으로 미국 47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바이든 전 대통령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송별했습니다. 이어 1시간 전까지 합동의회 취임식위원회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곧바로 의사당 동쪽 계단으로 이동해 군을 사열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파로 인해 실내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의사당에서 1.3km가량 떨어진 대형 실내 경기장 캐피털 원 아레나로 이동해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으로 자리를 옮겨
대통령 집무실에서 서명식을 하고 저녁에는 세 차례의 취임식 무도회에도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2017년 취임식 무도회 때는 마이웨이 음악에 맞춰 댄스를 선보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국제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17년 1기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조금 어떻게 취임사가 달랐습니까? 네, 가장 큰 차이점은 거친 언어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범죄, 갱단, 마약 문제 등이 미국의 잠재력을 훼손했다면서 미국 대학살이라는 강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American carnage stops right here and stops right now.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을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긍정적이고 비전을 보여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미국 우선주의라는 큰 가지는 2017년과 비슷합니다. 대외 군사 개입을 자제하고 통상과 국내 정책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핵심에 두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이 가족들이 항상 트럼프 대통령처럼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지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좀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까? 네, 바로 멜라니아의 외아들인 베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또 멜라니아 여사 지근거리에 아들 베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11살이었던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키가 206cm로 훌쩍 자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런을 두고 나의 3남 2녀 중 가장 똑똑하고 인기 많은 아이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 가족들의 역할도 조금 바뀔 것 같은데 지금 전망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눈에 띄었던 장녀 이방카가 뒷선으로 물러났고요. 이번 2기에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그리고 그의 부인 라라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벤스 부통령을 아버지에게 추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김태희 기자 취임식 밤새 계속 지켜봤을 것 같은데 전 세계에도 생중계가 됐습니다. 취임식 중간중간에 조금 흥미로운 장면들도 있었다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 이렇게 발언했죠. 그 순간 엄지를 들며 환호하는 일론 머스크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CEO이자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성에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죠. How awesome it will be to have American astronauts plant the flag on another planet for the first time. Bam! Yeah! 네,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취임식 이후 연설에서 기대감에 가득 찬 모습으로 트럼프의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는 동안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이죠. 함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트럼프 연설 동안 지지자들이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쳤거든요. 예. 그런데 바이든 전 대통령은 기립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트럼프 취임사를 경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정부의 핵심 정책이던 그린 뉴딜과 전기차 보조금 등을 폐지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이든 전 대통령은 끝까지 남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또 축하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도 축하 인사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했고요.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결단력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발언을 추켜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캐나다 트루도 총리도 취임 축하를 보냈는데요.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에 협력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우호 관계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합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참석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탄핵 심판은 공개 변론이어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어젯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출석 사실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앞으로 가능하면 다음 달 13일까지 예정된 6번의 헌재 변론에 모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이 아닌 지난 18일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처럼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에서 헌재로 향할 계획입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건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받을 때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2차 변론 당시에는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차 변론에서 헌재는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직접 재판부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4차 변론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처음 출석합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엔 모두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공수처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와 조사를 벌이는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6시간의 대치 끝에 실패했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최희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공수처 차량 2대가 서울구치소로 들어갑니다. 차량 2대에는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고 직접 구치소를 찾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나눠 탑승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접견 중이던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저지했고 구치소 안에서 장시간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강제 구인은 결국 불발됐고 강제 구인 시도 6시간여 만인 저녁 9시쯤 공수처 수사팀은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 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강제 구인 재시도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조사 불응이 아닌 추가 진술 내용이 없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수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전했습니다. 그제 구속영장 발부 뒤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의 수임 번호는 10번으로 확인됐습니다. 왼쪽 가슴에 10번을 단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동의 3평대 독방에 머물며 수사와 탄핵 심판 서류를 검토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형사재판과 헌재 탄핵 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법률 검토를 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가족 접견 불허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가족 접견 제한을 철회해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곧 제한을 푸는 절차에도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겐 현재 변호인 접견만 허용됩니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내린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접견 제한은 인권 침해라며 공수처의 접견 제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건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도 복직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인데 정보 접근권을 과잉 억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공수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준 항고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처분 등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 이제 법관의 재판 등이나 결정 등의 이의를 할 때 준항고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의 처분에 대해 제기한 준 항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의 접견 금지에 대해 정당한 방어 기회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즉시 준 항고를 내는 대신 공수처의 조치 철회를 요구한 것도 김 전 장관 사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수뇌부였던 두 사람은 계엄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누가 작성했는지 등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같은 편이었던 두 사람이 재판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실행 과정 전반에서 사실상 총괄지휘 역할을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증인으로 김 전 장관이 모레 법정에 나섭니다. 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윤 대통령과 배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작성 경위에 대한 증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에 있던 시절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이 맞지만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이제 검토를 했다라는 것은 그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서도 양측은 주장이 엇갈립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답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해서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관심을 모으는 내란 특검법 제2요구안은 상정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수도방위사령부 비원 벙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수방사 벙커는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소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엽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90명을 체포하고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경찰관을 폭행한 2명은 구속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카메라와 CCTV에 찍힌 사람들까지 모두 확인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밝혔는데 이번 사태로 체포되는 사람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입니다. 법원 현판이 찌그러진 채 쓰러져 있고 건물 외벽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일부 지지자들이 습격한 서울 서부지법의 모습입니다. 바리케이드 빼버려, 바리케이드 빼버려. 서울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등 지난 주말 이틀간 벌어진 시위에서
경찰이 체포한 인원은 90명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기 전 서부지법에서 경찰을 폭행한 인원 40명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담을 넘어 법원에 난입한 47명, 일요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침입한 인원 3명이 그 대상입니다.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는데 20,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66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는데 어제 5명은 구속심사를 받았고 2명이 도주 우려로 구속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구속된 2명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토요일에 체포된 피의자들로 법원 내부로 난입한 인원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된 5명 외에 61명이 영장심사를 앞둔 가운데 경찰은 휴대전화와 유튜브 체증 자료를 통해 교사 방조 행위자도 처벌하겠다고 밝혀 입건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편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난동을 부린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으로 들어왔는데 당시 경찰 기동대 120여 명이 있었지만 말 그대로 순식간에 뚫렸습니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충분히 돌발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한효애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후문 쪽 통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 기동대가 다급하게 나서보지만 이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3시 20분쯤 시위대 1000여 명이 경찰 기동대의 저지선을 뚫고 후문을 통해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서부지법 앞에 모인 4만 4천여 명의 시위대를 통제하기 위해 경찰은 48개 기동대 인원 2,9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가 종료된 뒤 780여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수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약 300명의 시위대가 후문에서 깨진 유리병과 타일을 던지며 접근해오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를 막아내느라 조금씩 후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차벽도 없이 2개 기동대 120명만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후문으로 가는 길이 좁아 120명 모두가 실제 배치된 것도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경찰 대응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차벽을 왜 안 세웠어요? 그렇게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특히 후문 경비가 소홀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이후 법원 경내에 진입한 지지자들은 정문으로 향했는데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은 과격 시위에 떠밀리듯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 지휘부가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의 대응을 두고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일선의 경찰관들이었는데요. 경찰관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불만이 들끓고 있는데 이 최루액과 3단봉을 다시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시위대 무리 속에서 모자를 쓴 남성이 갑자기 나오더니 경찰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합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경찰부터 도로 위에 누워 아픔을 호소하는 경찰 모습도 보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경찰 통제가 전혀 먹히지 않는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부상자들이 속출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 피를 흘려도 가만히 있어야 되냐며 폭력 시위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과거 폭력 시위 진압에 사용됐던 최루액과 3단봉을 다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017년 3월까지 살수차로 합성 최루액을 뿌리며 강경 시위를 진압했었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이후 스프레이로 최루액을 뿌리는 방안이 나왔고 지난 2023년 민주노총 도심 집회 당시 현장에 투입됐지만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캡사이신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3단봉 역시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사용이 자제됐지만 현재 집회의 폭력성이 상당한 만큼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이번 주말부터 사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하지만 집단 난동 사태에 대한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 국회의사당을 습격해 민주당 의원을 전부 죽이자 같은 선동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경찰은 테러글의 작성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저녁 한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전부 죽이는 게 낫다고 선동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의사당의 모든 출입구를 막고 흉기를 휘두르자는 구체적인 방법도 언급됐는데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온라인에는 지지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선동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도 테러 선동글에 타깃이 됐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헌재를 불태우면 된다, 화염병을 던질 사람은 던지라거나 헌재에 모이려던 돌격조는 새를 불려서 단숨에 일거척결해야 한다 등 다수의 테러 선동글이 올라왔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테러 선동글까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법원과 헌재 앞 등을 지키는 경찰관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 긴장될 때 긴장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요. 왜냐면 아무래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헌재 정무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기동대 버스가 차벽을 이루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외곽에도 시위대의 월담을 대비해 기동대가 배치됐고 바리케이트까지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테러 선동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와 여야 당사, 공수처, 각급 법원 등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대법원은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입장문을 냈는데 이렇게 대법원이 직접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입장을 발표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오전 서울 서부지법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논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님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하면서 초유의 미정유의 사태라는 데 대해서 큰 충격을 다들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대법관 모두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천 처장은 법원 7층 영장전담판사 사무실이 의도적으로 파손되는 적이 발견됐고 서부지법 전체에 최대 7억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오후 입장문에서 우리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법 절차와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다시 한번 대통령 경호처와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관계자들의 행적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건데 하지만 이번에도 경호처에 막히면서 압수수색엔 실패했습니다. 보도에 장동건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어제 오후 1시 35분쯤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전후 안가 안팎의 CCTV 영상과 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는 용산 대통령실 청산의 경호처에도 수사관들을 보냈습니다. 삼청동 안가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각각 건네받은 곳입니다.
또 계엄 해제 당일에는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 등 4명이 윤 대통령과 안가에서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국무회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하지만 앞선 압수수색 시도와 마찬가지로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으며 3시간 넘는 대치 끝에 또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안가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물 확보가 경호처에 번번이 막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인데요. 국민의힘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도 민주당의 정권 교체보다 앞섰습니다. 보수층이 강력하게 결집하는 모양새인데 민주당은 계엄과 탄핵 정국에도 민심을 흡수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5주 연속 오르며 46.5%를 기록한 반면 하락세를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 선이 깨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건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심판 악재 속에 오히려 보수 결집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탄핵은 곧 조기 대선이라는 학습 효과로 인해 정권을 무기력하게 내줄 수 없다는 위기감이 보수 진영에서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실망한 여론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기대하는 여론은 48.6%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에 답한 46.2%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보다 약 2배 우세했지만 그 격차가 줄어들더니 한 달 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집힐 정도로 팽팽해진 겁니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앞세운 실력 행사와 탄핵 속도전, 일부 의원들의 언행들이 민심 이탈을 불렀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특검법, 탄핵, 국정조사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다 이제 내놓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융단 폭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과당 경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조사는 대통령의 구속과 지지자들의 법원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 전 이루어져 관련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어제도 미세먼지가 심했는데 오늘도 미세먼지 수준이 나쁠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엔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외출하실 땐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제주를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 지역이 황토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기상 상황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수록 붉게 표시된 위성 영상입니다. 수도권과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어제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가 정체에 축적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내륙지방에 가시거리 200m 미만 안개가, 나머지 지역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는 올겨울 첫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차량 2부제 등이 시행되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공사 현장은 조업 단축에 나섭니다. 숨쉬기 힘든 희뿌연 하늘은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에도 미세먼지가 국내로 재차 유입되면서 대기질은 계속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기가 건조한 동해안과 강원 산지, 영남 지역에는 거센 바람까지 불어 큰 불이 나기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지난 2022년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법원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당시 공사를 책임지던 현장 소장은 징역형을 받았지만 경영진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아파트를 짓던 도중 39층에서 23층까지 무너져 내린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지 3년 만에 현대산업개발과 하청과 감리업체 등 피고인 20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과 하청업체 소장은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하층부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관계자들도 줄줄이 징역 2년에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감리업체에게는 집행유예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가 인정됐고 법인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현장 소장에게 징역 10년 등 중한 처벌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무죄 선고하셨는데 입장 있으세요? 재판부는 당시 논란이 됐던 콘크리트 품질과 강도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 분양자와 주변 상가 주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지만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판단으로 책임 소재가 드러난 만큼 현대산업개발은 이르면 3월 안에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9%에서 1.6%에서 1.7%까지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정치 불확실성과 여기서 발생한 경제 심리 위축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이 오릅니다. 스타벅스는 톨사이즈 음료 22가지의 가격을 오는 24일부터 200원에서 300원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인기가 많은 아메리카노 톨사이즈 가격은 4,700원으로 200원 오를 예정입니다. 설날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기름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722.73원을 기록하며 15주째 상승했습니다. 경유도 계속 가격이 올라서 리터당 1,600원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중국 동부의 강이 한파 때문에 얼음으로 뒤덮였는데요. 뜻밖의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중국 동부 저장성 첸탕강입니다. 바닥에 마치 나무 그림이 펼쳐져 있는 것 같은데요. 모양도 다양합니다. 마치 용이 헤엄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세히 보면 나무나 용이 아니라 강이 얼어붙으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저장성에 불어닥쳤는데 강 수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숲 모양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반짝이는 대관람차가 멈췄습니다. 칠레에서 대관람차 탑승객 구출 작전이 펼쳐졌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칠레의 한 휴양 도시에 있는 대관람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35명의 방문객이 공중에 갇혔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인데요. 관람객들은 무려 30m 높이에서 구조대원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사람들은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내려오자 박수를 치며 안도합니다. 구조된 이들은 1시간 이상을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관람차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선 트럭과 기차가 충돌을 했는데요. 트럭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기차를 피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재빠르게 차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달려오던 기차가 트럭을 들이받습니다. 기차에는 15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가 트럭이 기차선로에 끼면서 오도 가도 못하던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차량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면서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주 7일을 다 일하지 않겠다면 해고한다.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주 7일 배송에 뛰어든 CJ 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택배 시장 1위인 쿠팡을 쫓기 위해 주 7일 배송을 시작한 건데 실제 휴일 근무에 나오지 않은 직원 3명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CJ 대한통운 본사 측은 대리점의 일탈 행동이라면서 시정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리점은 A님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통보합니다. 최근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가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대리점은 주 7일 배송을 거부하고 일요일 2차례 무단 결근했다며 해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지난 5일부터 주 7일 배송을 시작했는데 휴일 근무에 불참했다고 대리점이 A씨를 포함해 3명을 해고한 겁니다. 모아놓고서 회의 형식으로 하셨는데 빨간 날도 없이 그냥 계속 일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됐죠. 하지만 CJ 대한통운은 대리점 택배기사 단체와 협약을 맺고 주 5일 근무를 단계적으로 정착하고 휴일 배송에 불참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회사와 대리점의 입장이 상충하는 대목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리점 측이 직접 A씨의 근무 현장으로 찾아왔는데 격한 고성이 오갔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사고 나갔으니까 그렇게 해야 그래. 하라고 나도 폐업하면 그만이야. 하세요. 법조계는 부당한 업무 강요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원치 않는 근로시간을 일방적인 지시를 받고 강요를 당하는 것 자체가 본사는 대리점의 개별적 일탈이라며 시정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저희도 좀 최대한 개입해서 해결을 원정적으로 할 거고. 이후 대리점은 부당 조치를 인정하고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기질이 비상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과 경기, 충북은 농도가 76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종일 고농도 먼지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과 충남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온종일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겠고요. 특히 중부와 경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안개까지 뒤엉켜 시야가 더 부였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0.7도, 대전은 영하 2.5도로 어제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8도, 대구와 부산은 11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